자, 지금부터 이제 조직의 목표로 들어가 봅니다. 조직의 목표. 자, 조직 목표의 기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 이제 정책에서도 목표를 얘기하고 조직에서도 목표를 얘기하는데, 정책의 목표다 그러면은 뭐 단일 정책과 관련된 목표 뭐 이거겠고, 조직의 목표는 그 조직 자체가 이제 추구하는 목표 이렇게 될 테니까, 목표라는 말은 여기저기에 가서 붙을 수 있는 거겠죠, 그죠? 네, 그럴 수 있을 텐데, 조직의 이제 목표에서 봤을 때 조직 목표의 기능 그랬습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목표로 인해 일체감을 느낀다. 그럴까요? 그러겠죠. 우리가 왜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체감이 느껴요. 일체감을 느끼고 그의 동기 유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조직의 구조와 과정을 설계하는 준거를 제공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어? 이런 걸 보는 게 우리가 효과성 같은 거도 우리가 앞에서 봤었지만, 목표 달성도가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조직을 평가할 때 이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밝히는 거겠죠. 야, 우린 이 방향으로 가야 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조직 활동의 방향을 제시한다.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변혁적 리더십 같은 데에서 보면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조직의 리더는, 변혁적 리더는 조직의 이제 사명 같은 것들을 밝혀줘야 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놓고 봤을 때에도 요게 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조직 활동의 방향성 같은 것들로 조직 목표가 기능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 조직은 왜 존재하지? 에 대한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왜 존재해야 돼? 에 대한 답이 된다.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된 겁니다. 답은 뭐 쉽게 찾을 수 있게끔 출제가 됐고요. 조직의 유형을 봅니다. 이제 엣지온이의 조직 목표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엣지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나눴었죠? 엣지온이는 이 조직의 유형을요, 권력하고 복종의 관계로 나눴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조직의 유형 구분을 하는데, 뭐 학자들마다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엣지온이가 나왔는데 난이도가 좀 올라간 거죠. 엣지온이가 나왔으면. 근데 엣지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있잖아요. 권력의 형태하고 권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종의 관계. 복종을 다른 말로 관여 이렇게도 표현했었어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했었는데, 자, 이제 여기 보면은요, 일단은 이제 조직이 크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결론이 나고요. 그 조직마다의 목표가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강압적 권력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가 이제 강압적 권력이다. 강압적 권력이 있습니다. 강압적 권력. 그러니까 이제 권력의 행사가 강압적이에요. 근데 복종도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무서워가지고 그대로 이제 복종을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소외적 복종, 소외적 관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외적 관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조직 유형이 하나가 툭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조직이냐면 이제 강압적 이 권력에 의해서 강제적인 복종을 한다. 그래서 그냥 강제적 조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제적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강제적 조직이 될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목표 중에서 어디에 해당될 것이냐, 뭐 이것인데, 요거는 이제 그 질서 목표랑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중에서, 그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갖는 것은 질서 목표예요. 질서 목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제적 권력이 행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따르지 않으면은 내가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냥 무서워서 그 공포감 때문에 우리가 복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 권력이 그런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싶으면은 범죄를 규정하고 뭐 임신을, 그죠? 구속한다든가, 아니면 막 벌금 같은 거 매겨가지고 경제적인 타격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공포감을 자극해 줍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질서 목표에 해당된다 라고 이제 봐두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이게 이제 보수적 권력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수적 권력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죠. 보수적 권력. 여기서 말하는 보수는 있잖아요. 진보 보수의 보수가 아니고 진짜 보수예요, 보수. 돈 준다고. 보수적 권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따라서 이제 공리적인 관여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이익이 온다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한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표현은 뭐 여러 가지로 합니다만은 타산적 관여 이런 말을 우리가 기본 이론할 때 좀 썼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공리적이란 말을 보통 쓰죠. 공리적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보수적 권력과 타산적 관여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공리적 조직인데 여기는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경제적 목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랑 관련이 있는 거죠. 경제적인 목표가 있다. 경제적인 이로움 때문에 우리가 타산적인 관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세 번째로는 이 규범적인 차원으로 접근해 보는 거예요. 당위적인 거. 야,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인간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 이쪽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게요, 규범적인 어떤 이 권력과 그리고 규범적인 관여, 이렇게 해서 규범적 조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자, 보세요. 여기 이제 규범적 권력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규범적 권력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도덕적, 뭐 똑같은 말 쓸 수도 있는데, 도덕적 관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되지. 인간이라면. 그래서 여기도 규범적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규범적 조직이다. 이 세 가지 유형으로 조직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나눴고, 규범적 조직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 중에서는 문화적 목표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문화가 생활 양식인 거니까, 문화가 여기서는 생활 양식으로의 생활 양식의 어떤 안정성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추구하는 것이다 해서 문화적 목표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이래 가지고요, 이 조직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이 세 가지로 구분한 속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세 가지로 구분한 속에서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던 것이 요게 바로 이제 엣지온이었다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엣지온이는 여기 말고도 어디서 좀 우리가 공부했었죠? 엣지온이 정책결정론에서 나왔었죠? 혼합 탐사 모형. 그죠? 거기서도 한번 봤던 학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 보여지고 이런 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조직 유형을 얘기했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130번의 답은 4번이 되었고요. 맞죠? 4번은 옳지 않은 거잖아요. 이건 없는 거고요. 131번입니다. 이번에는 파슨스. 파슨스라는 학자가 또 나왔는데, 파슨스하고 더불어서 카츠 앤드 칸. 이거 좀 비교를 좀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원래 이제 이 파슨스라는 학자는 우리 체제의 기능을 네 가지로 이제 설명했던 학자입니다. 체제의 기능이 있다. 그래서 네 가지로 설명했는데, 그게 이제 AGIL, 영어로 되어 있어서 AGIL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AGIL로 얘기를 했었는데, A가 이제 어댑테이션, 그래서 이게 이제 적응 기능입니다. 적응 기능이 있고요. 이 G가 goal이에요, goal. 그래서 이제 목표 달성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목표 달성 기능. 요게 있고요. I는 인터그레이션 이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통합 기능으로 보시면 돼요. 얘는 통합의 기능이다. 통합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L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있잖아요. 레이턴트 패턴 메인테넌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영어를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이것을 이제 체제 유지 기능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체제 유지 기능 해가지고요, 네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AGIL 해가지고 이게 적응, 목표 달성, 통합,
체제 유지. 체제가 이걸 해준다는 거예요. 체제가 이 네 가지를 해준다고 했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조직의 유형도 나눴어요. 예. 여기서 이제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조직의 유형을 나눠 보는데 조직 유형을 나눠봤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각각 이거를 이제 놓고 봤을 때 맨 처음에 있잖아요. 맨 처음에 일단은 경제 조직이 적응 기능에 해당된다라고 봅니다. 경제적 생산 조직이라고 거기에 나와 있죠. 그죠? 네. 경제적 생산 조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생산 조직. 요게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치 조직이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치 조직이 들어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정치 조직 그리고 통합 조직이라고 나왔죠. 통합 조직. 예, 그것도 그렇게 들어가요. 여기가 통합 조직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형상 유지 조직입니다. 형상 유지 조직인데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데 근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는 목표 달성 기능과 관련된 유형을 찾으라 그랬네요. 네 개가 뭐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그렇게 보면 목표 달성 기능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정치 조직이다 해가지고 2번을 답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친 김에 여기다가 이제 카츠 칸도 한번 좀 보면 파슨스 말고 이제 카츠하고 엔드 칸이 있습니다. 칸. 이 학자들은 이제 어떻게 봤냐면 이게 여기로 내려와요. 경제 조직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이제 조직이다 이렇게 보고요. 정치 조직은 오히려 통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학자들은 좀 다르게 봐요. 다르게 보고 이 형상 유지 조직은 그대로예요. 여기도 형상 유지 조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적응 조직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또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AGIL을 가지고 이제 조직의 유형을 나눌 때에도 이걸 갖다가 이제 파슨스가 제기한 것과 그 다음에 카츠칸이 제기한 것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까지 내친 김에 다 같이 좀 기억을 해보시면은 좋겠고요. 됐죠?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시험 문제에 누가 많이 나와요? 원래는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단기 전사임 요게 많이 나오는 거죠. 단기 전사임. 그래서 조직의 유형을 이렇게 나눴을 때 단순 구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죠? 단순 구조, 기계적 관료제, 그리고 전문 관료제. 요거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전문 관료제하고 그리고 전 사임. 그리고 이제 단기 전 사임이지. 예. 그래서 요렇게 해 가지고 이게 이제 관료제 조직과 그 다음에 또 이제 요거를 이제 사업구조 조직하고 이건 좀 탈관료제적인 건데 사업구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임시특별조직 이렇게 나눴던 거 있었잖아요. 그죠? 요런 게 원래는 많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최근의 기출에서는 그런 쪽보다도 조직의 구분을 이렇게 이제 조금은 더 난도가 있는 이런 이론으로 좀 가지고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마 40으로 한번 가볼까요? 환경과 조직입니다. 환경과 조직. 자, 요거는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환경과 조직. 요거는 막 글자 따가지고 이제 막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론들이 너무 여러 개 한꺼번에 나오고 이론 이름들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진짜로 뭐 글자 따서 외우는 거를 한번 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환경과 조직입니다. 그랬을 때 환경은 이제 변동이 있는 거잖아요. 환경 변동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환경 변동에 대해서 개별 조직 단위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조직군 단위로 볼 것이냐 그죠? 조직군 단위로 볼 것이냐 이렇게 이제 나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환경에 대한 태도입니다. 환경에 대한 태도가 결정론적 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임의론적인 태도가 있고 이러는 거죠. 결정론과 임의론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결정론은 환경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환경이 정해지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임의로는 어때요? 임의로는 환경에 대해 가지고서 인간의 노력으로 충분히 이런 변수는 통제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인데, 최근에 뭐가 있더라?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인가? 그 책이 교보문고 나가봤더니,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지? 이게 환경에 대해서 새롭게 접근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해서 조금 봤었는데, 그거는 완전 지나칠 정도의 임의론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위한다고 뭐 이것저것 하는 거 그 별 의미 없다. 이런 식의 이제 맥락을 가진 저작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환경에 대한 태도도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이게 이제 이 조직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또 연구한 것을 우리가 이제 환경과 조직 이렇게 이제 제목으로 잡은 것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이론들을 요 틀에 2x2에다가 넣어 보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상, 생, 경제, 자전공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요. 상생, 경제, 자, 전, 그 다음에 공 이렇게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그죠? 상생, 경제, 자, 전, 공 이렇게 넣어보라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상황 적응 이론. 앞에서도 잠깐 언급됐었던 상황 적응 이론입니다. 상황 적응 이론. 그래가지고 로렌스 이런 학자죠. 로렌스 이런 학자들인데 하버드. 상황 적응 이론이 여기서 이제 기준점이 될 수 있어요. 상황 적응 이론이. 앞에서도 봤지만은 이 개별 조직이 알아서 대응해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근데 환경을 이겨먹을 수는 없고 환경에 어떻게 우리가 잘 적응하느냐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봤던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반박했던 이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전략적 선택 이론이죠. 차일드의 전략적 선택 이론이 있습니다. 예. 이 전략적 선택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략적 선택 이론은, 아니, 이러면 조직의 순회들이 뭐 하려고 있는 거냐. 그냥 환경 변화가 오더라도, 어쩔 수 없어. 이러려면 뭐 역할이 도대체.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 조직만의 어떤 전략을 수립해서 분명히 이거는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접근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원 의존 모형도 있죠. 그죠? 자원 의존 모형 같은 경우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원 의존 모형. 그래가지고 자원 의존 모형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자원 의존. 요것도 이름은 자원 의존 그러니까 되게 결정론스럽지만은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쪽에다 넣어놓고 자원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한테 위험 요인으로 있는 건데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뭐였냐면 가장 극단적인 결정론으로서 조직군 생태학 이론이 있었어요. 조직군 생태학 이론. 이것도 시험 많이 나오죠. 왜냐면 극단적이어서. 이거는 뭐 환경이 오히려 우리를 선택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환경이 선택한 조직군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조직군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없어지게 마련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조직군 생태학 이론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조직경제학 이론입니다. 조직경제학 이론은 앞에서 봤었던 우리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서 언급되는 그 이론들이 한편으로 보면은 이 조직경제학 이론에 해당된다 이렇게 또 평가가 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제도화 이론이 있었습니다. 제도도 하나의 환경으로 봐야 되고 그 제도를 이겨먹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도를 이겨먹을 수는 없다. 그런 겁니다. 그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회의 균형, 조화를 위해서 또 기능을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취지가 좋다, 뭐 아니면 대중적인 선호가 있다 할지라도 기업 활동의 제약으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타다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타다가 결국에는 사업의 방향을 바꿨잖아요.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게 택시 업계가 분명히 있는 상태에서 택시 쪽이 아니라 렌터카 쪽으로 해가지고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택시처럼 활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온갖 통제와 규제에 놓여져 있는 그 택시 업계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럼 정부는요?
타다가 이제 인기를 좀 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다가 인기가 있으니까 그냥 타다를 인정해 주라고? 그거 못할 일이죠. 그거 안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국가가 왜 존재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죠? 택시가 경쟁력이 좀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워낙 규제도 많고 요금도 규제 대상이고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구조적인 문제도 또 좀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 택시 관련된 얘기를 막 이게 택시가 경쟁력을 잃었다고 제가 막 얘기하다가 제가 작년에 오해도 좀 사고 그랬는데 예. 그 저기 뭐야 택시의 아버지가 택시 하시는데 택시 하는 사람들을 왜 비하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야단도 맞고 제가 그랬는데 근데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거. 그 타다가 왜 인기를 끌었을까 생각해 보면 경쟁력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쟁력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것 중에 이게 이런 게 있는 거죠.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새로운 어떤 벤처 기업들이 추구하는 그 방향성하고 그 예전 사업 모델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택시하고는 다른 거지. 고객이 원하는 것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이 좀 일단 다른 면이 있고 거기서 좀 뒤처지는 면도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금이나 이런저런 규제가 많아요. 규제가 많다 보니까는 개선하고 싶어도 개선이 좀 안 되는 면도 있고 그 안에서 샌드위치가 돼가지고요.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뭐 2중고, 3중고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돼 있는데 어쨌거나 정부는 이 상황에서는 이 택시 업계를 그죠? 방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타다 문제를 제기하면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막 이제 극단적 선택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니까 정부가 이제 막을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제도화 이론에서 가장 우리가 그 사례로 딱 알맞은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이 제도가 바뀌니까 그 타다 사업이 훅 하락세를 겪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 잘 썼다고 자기는 법망을 피해갔다고 생각하고 그 모델을 만들어냈겠지만 이거 고려를 안 한 게 미스인 거예요. 제도가 하나의 환경일 수 있고 그 환경이 달라지면은 그러면은 타격을 크게 입을 수 있고 이 결정론이잖아요. 못 이겨 먹는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요거를 몰랐던 거지. 왜 그러냐? 벤처기업을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자꾸 하니까 이 법적인 마인드가 좀 떨어지는 경향은 좀 있어요. 법의 무서움에 대해서는 약간 자기네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왜 안 되지 싶은 건데 법의 논리는 다르잖아요. 법의 논리는. 그래서 이 제도화 이론도 보실 수가 있는데 시험은 많이 안 나옵니다. 여기도 이것도 많이 안 나와요. 공동체 생태학 이론도 많이는 안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조직권 생태학 이론 요게 많이 나오고 상황 적응 이론 당연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네들 뭐 간간히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조직경제학 이론에서는 좀 나오는 애가 누구였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뭐였냐면은 우리가 거래비용 이론이죠. 거래비용 이론. 그게 좀 나오죠. 여기서는 거래비용 이론은 단독 문제로도 출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비교해 가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상황 적응적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체제 이론의 거시적 관점에 따라서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 최선의 관리 방법을 모색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없다는 거라니까요. 유일 최선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체제 이론의 거시적 관점 그랬는데 체제 이론이 바로 시스템적 사고를 하는 거죠. 체제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적 사고를 하는 것이 우리 과학적 관리론하고 연결이 되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거기서는 유일 최선의 방법 같은 거 막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지만 상황 적응 이론에서는 그런 거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체제 이론에서와 같이 조직은 일정한 이제 경계를 가지고 환경과 구분되는 체제의 하나다. 이런 관점은 성립하는 것이냐?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게요. 조직이 일정한 경계를 가지고 환경과 구분되는 체제의 한 가지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얘 별도로 그러니까 이 조직 별도로 그리고 환경 별도로 이렇게 해서 둘을 매칭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죠. 이론적 설명이.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법의 효율성은 그것이 전 상황에 의존한다. 결정론의 시각입니다. 상황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연구 대상이 될 변수를 한정하고 복잡한 상황적 조건들을 유형함으로써 거대 이론보다는 분석의 틀을 좀 더 단순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조직 단위로 봤다는 얘기는요. 조직군 단위로 보는 것보다는
파편화시켜서 보는 거예요. 개별 하나하나를.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4번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번이 확실하게 답이 됐습니다. 이 표현은 매번 질문할 때마다 나오는 표현이에요. 유일 최선의 방법. 이걸 부정했다는 거, 그게 키워드입니다. 그렇게 꼭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구조적 상황 이론 그렇게 했는데요. 상황 이론이라는 얘기입니다. 상황 적응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상황과 조직 특성 간의 적합 여부가 조직의 효과성을 결정한다. 즉,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그 개별 상황에 맞춰서 개별 조직이 또 잘 대응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적 선택 이론 나왔죠. 상황의 구조를 결정하기보다, 여기는 이제 임의론이니까 관리자의 상황 판단과 전략이 구조를 결정하게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의존 이론은 조직의 안정과 생존을 위해서는 조직의 주도적 능동적 행동이 중요해. 그러니까 자원이 희소하다는 건 누가 모르나? 다 아는 거지? 그거는 원래 주어져 있는 상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고민해 봐야 돼. 자원의존 이론 이렇게 되는 거죠. 최근에 보니까요, 그 전기차로 이제 넘어가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전기차를 사는 것이 좀 의식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뭐 의식 있어 보이는 거야 뭐 둘째 치고라도 일단은 지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부도 그쪽 방향 정책을 잡아서 전기차 살 때는 지원을 막 해주지만은, 예, 앞으로 이제 그 뭐 이런 기름을 넣는 차들은 홀대받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고 기업들도 그 방향으로 다 옮겨왔고 이렇게 이제 간 상황입니다. 그죠? 그렇게 갔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전기 배터리가 충전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한번 충전하면 장거리를 가기도 좀 어렵고, 이런 한계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다 극복해내고 있잖아요. 그 배터리 기술을 자꾸 이제 바꿔갖고, 그죠? 형식을 바꾸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번 충전에 뭐 한 400km는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최근에 이제 조금 이게 이렇게 될까 싶은 거 중에 하나가 주유소 격이라고 봐야지. 여기는 뭐라 그래야 되나? 충전소? 충전소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충전을 꼽아서 이렇게 하는 걸, 속도를 개선하는 것도 계속 나오지만 속도 개선도 있어서 한 5분이면 충전한다 이런 것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배터리를 교체해서 가라. 배터리를 교체해서 가면은 풀러서 그냥 탁탁탁 넣어주고 탁, 그럼 나중에는 그거 집어넣는 방식도 개선하면 되니까 그냥 가면은 본인 열고 이렇게 해서 배터리 빼고 새로운 배터리 넣고 출발, 이래도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기술까지 지금 나왔더라고요. 예, 우리가 자원은 희소하고 그렇지만은 뭔가 그죠, 새로운 대안을 자꾸 모색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자원의존 모형의 케이스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저게. 그잖아요. 어떤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 이런 것들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봐보세요. 조직의 안정과 생존을 위해서 조직의 주도적 능동적 행동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인의 조직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이 최선의 노력들,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3번 그렇게 보자고요. 그 다음에 4번 대리인 이론입니다. 대리인 이론이 나왔는데 그건 조직경제학 이론의 한 가지예요. 근데 대리인 이론은 앞에서 우리가 또 대리인 이론에 대해서는 시장 실패, 정부 실패 얘기할 때 그럴 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주인 대리인 이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거론은 될 수 있는 거죠. 조직경제학 이론의 한 가지로. 근데 이제 보니까요, 주인 대리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이제 이 대리인 이론에서의 핵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와 그 다음에 그거에 대응하는 주인의 역선택, 요게 맞물리는 거잖아요. 맞물리는 건데,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리인에게 권한을 다 줄 수는 없고요.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아야 된다. 그래서 기억나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중고자동차 시장이 이 정보 비대칭과 이 역선택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그랬잖아요. 중고차 시장에 가면은 거기는 차를 파는 사람은 정보가 있는 거지만 이 차가 어떻다, 상태가 어떻다 이런 걸 알지만, 근데 이제 차를 사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통하냐면은 그 이제 뭐 중고차 매매업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중고차 매매업자들도 돈을 많이 남겨 먹어야 되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차에 대한 정보를, 좋은 정보만 주고 나쁜 정보는 다 감춘 다음에 우리한테 이제 눈탱이 치는 거다. 도덕적 해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차에 이상이 있으면 뭘 해주겠다 그래 놓고 진짜 차에 이상이 있어서 가져가면은 이제 이거는 타다가 이렇게 된 건 우리가 못 해줍니다. 이렇게 잡아떼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중고차 시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선택에 들어가는데 역선택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역선택에 들어간다는 게 결국에는 여기 이제 여기서 제값을 주고 중고차를 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새 차랑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정도의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중고차도 있는 거는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신차의 수준에서 크게 감가되지 않은 정도의 차량도 있을 수 있는데 못 믿겠다는 거죠. 이게 좋은 상품이라고 포장해 놨지만 진짜 그럴 수도 있지만 못 믿겠다. 당해봤으니까. 그래서 역선택을 해가지고 그런 거는 잘 안 사고 싸구려만 산다 여기서. 그래서 이것을요 경제학자들이 레몬마켓이라는 표현도 써요. 레몬마켓. 역선택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시장 형태를 레몬마켓이라고 그래요. 레몬은 보통 어쩔 때 쓰이죠? 우리가 이제 레몬은 뭐 향을 좀 낼 때 조금 쓰고 그런 거지 그거를 막 뜯어먹진 않잖아. 레몬을 뜯어먹는 거는 예능 게임에서밖에 못 본 것 같은데 뭐 퀴즈 같은 거 내가 못 맞추면 레몬 하나를 다 먹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밖에 못 봤잖아요. 그 생각만 해도 막 침이 막 입에 막 고여 막 생각만 해도 그죠? 레몬은 우리가 씹어먹은 적도 없는데 그게 자동으로 그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레몬은 필요하긴 하지만은 이거를 뭐 대놓고 그렇게 먹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상품 정도로 여긴 거예요. 비교를 했는데 좋은 상품들이 양질의 상품들이 막 거래되는 시장, 역선택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을 체리마켓이라고 비유하고 그 다음에 역선택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레몬마켓이라 해요. 이 레몬마켓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구려 물건만 팔려. 좋은 물건은 안 팔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거? 네, 그렇게 해가지고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대리인에게 대폭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은 오히려 정보 비대칭이 더 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유해야 돼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정부가 나서서 이 중고차 시장을 개선해 줘야 되니까 왜냐면 소비자 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해 주기 위해서 사고 이력 조회 제도를 도입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이제 사고 이력 조회. 그러니까 사고가 난 차인데 깨끗하게 수리해 놓고 사고 난 적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사람도 어디가 아팠어. 그래서 수술을 해서 완치가 됐어. 그래도 아예 안 아팠을 때보다는 몸을 더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 차도 그러니까 새 차인데 고쳐놔서 멀쩡해 보여도 한번 그렇게 또 부서진 이력이 있으면 이게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라 가격이 뚝 떨어지는 건데 그걸 가격을 제값을 다 받으려고 얘네가 어떻게 하냐면은 사고 이력을 자꾸 숨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계기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막 옛날에는 조작하고 그랬대. 10만 킬로 탔는데 그거를 막 조작해가지고 한 4만 킬로 탄 걸로 바꾸고 요즘에는 이제 전자식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좀 어렵다는 것 같긴 하던데 아무튼 그거는 되게 크게 처벌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한 이력이 있으면 이건 다 공유하도록 만들었죠. 누구나 다 들어가서 그거를 정보를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사고차를 속이기는 어렵습니다. 속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있지 이제 사고가 났는데 자기 돈으로 다 수리를 해놓고 사고가 없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찾아낼 방법이 잘 없어요. 그죠? 근데 보험 처리 같은 거 목돈이 들면 보험 처리 다 하잖아요. 보험 처리를 하면은 그건 다 이력이 남게끔 이렇게 해서 정부가 그걸 제공해 줍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대리인만 알고 있던 정보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다 같이 공유하게 하는 거죠. 이게 대안이지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더 위임한다. 이건 대안이 될 수 없어요. 4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비용 경제학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조직 이론이 거래비용보다 클 때 내부화한다. 거래비용 이론은 이거는 이제 누구였냐면은 윌리엄슨이라는 학자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윌리엄슨이라는 학자가 대표적인데 이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내부 비용과 외부 비용을 비교해요. 내부 비용하고 내부 비용은 이제 이게 조직 비용이죠. 조직 비용이고 외부 비용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외부 비용은 뭐냐? 이거는 이제 요게 이제 거래 비용이죠. 거래 비용이에요. 거래 비용, 거래에 따른 비용. 요게 이제 외부 비용이고 조직 비용은 내부 비용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둘을 비교해서 만약에 이제 외부 비용이 더 크다 이렇게 될 때는 이때는요 내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용의 내부화. 외부 비용 드는 걸 줄이고 내부 비용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자기네 회사 안에서 다 해결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외부하고 거래하는 대상들을 직접 하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사실은 그렇게 해서 성장한 거예요. 재벌 기업이 문어발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돼 가지고 조금씩 이제 변화는 하고 있지만은 삼성 같은 데는 여전히 순환 출자 방식으로 문어발식으로 기업들을 싹 장악하고 있어. 안 하는 영역이 없다시피. 그잖아요. 삼성이 안 하는 영역이 없다시피 다 장악을 해 놓고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되게 효율적인 거였어요.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뭐 이를테면은 뭐 이런 거잖아요. 삼성은 옛날에 뭐 식료품 같은 거 팔고 뭐 CJ 이런 거 하고 막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이제 작은 거서부터. 근데 그런 거 파는데 뭐 포장지 같은 것들을 외부에서 사오는 것보다는 포장지도 우리가 만들면 어때? 뭐 박스도 우리가 만들면 어때? 야, 택배 그거 외부랑 계약해서 하려니까는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 택배도 우리가 직접 바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야, 물건을 이게 우리가 이거 유통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제조도 해볼까? 뭐 이러기도 하다가. 그죠? 그런 식으로 자꾸 번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하고 계약을 맺어서 거래해야 될 대상들을 내부하는 겁니다. 돈 빌리는 거 짜증나는데 우리가 은행도 한번 해볼까? 삼성이 그랬었는데 그거는 이제 안 됐지만 삼성 은행까지는 못 갔지만 그 금융기관들은 가지고 있죠. 카드사, 보험사 이런 것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래요. 옛날에 뭐 삼성생명 만들면 삼성화재 뭐 이런 거 만들면 자기네 내부 기업들과 직원들 보험만 받아도 장난 아닌 거지. 그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외부하고 이렇게 거래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아? 더 비용도 절감되고 자체 이익을 더 창출할 수도 있고 더 좋으네? 이렇게 간 거지. 그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할 때는 내부화해라. 윌리엄슨의 얘기입니다. 내부화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이 거래 비용이라는 개념을 기존의 경제학자들이 생각을 안 했는데 현실에서는 거래 과정에서 제가 누구지? 뒷조사해 보는 것서부터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하는 것서부터 다 비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비용을 들이느니 내부에서 해결하자.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서 핵심은요, 요거를 이제 유형 조직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유형 조직을 요거를 M형 조직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유형 조직은 기능 조직 같은 거예요. 기능 조직 같은 경우고요. 기능 구조. 이거를 M형 조직이다 그러면은 이거는요, 이제 이거를 그 사업 구조 형식으로 바꾸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기능 구조다 그러면은 이게 아무래도 기능별로 모여져 있다 보니까 상품별로, 이거는 상품별이잖아요. 상품 단위별로 쪼개놓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비용이 더 들어간다라고 본 거예요. 이 안에서도. 왜냐면 조직 내부에서도 거래 비용의 개념이 있는 거야. 왜냐면은 각 부서들마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서. 그래서 그런 걸 또 없애려면 하나의 상품 단위로 바꾸면 된다. 하나의 상품 단위로 조직화를 하면 그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게 자기의 목표가 되니까 목표가 또 일치되는 겁니다. 조직 내부에서도. 그래서 이게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 전개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조직 비용이 거래 비용보다 클 때 내부화한다. 이건 어때요? 비용이 더 큰데 왜 내부화를 합니까? 이거는 이게 부등호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내부 비용이 더 크다. 그러면 내부화를 안 하지. 안 하는 게 낫지.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됐고요. 거래비용 경제학은 조직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 즉 소유자와 관리자, 관리자와 부하, 공급자와 생산자, 판매자, 구매자 간의 거래를 분석해서 조직 현상을 연구를 했다. 관계성을 보는 거죠. 이 관계가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비용이 다 발생한다라고 봤던 거니까요. 생산보다는 비용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및 조직 간의 거래를 미시적으로 분석한다. 이게 다 맞는 얘기들인데요. 기존의 경제학 이론은 생산 자체만 신경을 쓴 거예요. 생산 자체에만. 그래서 거래 비용을 신경 안 썼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생산 자체에 대한 연구는 이미 다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비용 쪽에 관심을 가졌다.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윌리엄스는 조직 내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종전의 유형 조직을 M형 조직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답은 이제 1번이었고요. 조직의 원리로 가봅니다. 이제 조직의 원리. 조직의 원리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조직의 원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조직은 관료제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관료제가 기준이에요.
조직의 원리, 그러면 관료제의 원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관료제의 원리 또는 행정 원리 이런 식으로. 왜냐면 초기 행정학은 관료제를 연구했던 거라서 행정의 원리 이렇게도 이제 지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그림 그려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 관료제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요 안에다가 표시해드려 보면 여기서 이제 명령은 한 군데서 나와야 된다. 명령 통일의 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이게 부성화의 원리입니다. 부성화의 원리가 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한 사람이 통솔할 수 있는 사람, 부하 직원이 몇 명일까? 이거를 보는 게 이제 통솔 범위의 원리였죠. 통솔 범위의 원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요, 하는 일을 아주 세부적으로 다 쪼개놓는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분업화의 원리, 전문화의 원리 이렇게 얘기를 했죠. 분업화, 전문화의 원리다.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계층제 원리가 또 있습니다. 계층제의 원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위아래 위쪽으로 하면 권한이 강해지는 거고 밑으로 오면은 이제 인원이 많아지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계층제 원리까지 이렇게 해서 보시고 또 그리고 이렇게 쪼개놓다 보니까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조정의 원리, 옆으로도 조정이 필요하고 위아래로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6가지의 원리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보시면 되는 건데 분업의 원리, 일은 가능한 한 세분화하는 게 이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통솔범위 원리, 한 사람의 상관이 감독하는 부하의 수는 상관의 통제 능력 범위 내로 한정돼야 되지. 안 그러면 이제 컨트롤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명령 통일 원리가 있는데 여러 상관이 지시한 명령이 서로 다르면 내용이 통일될 때까지 명령을 따르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명령 통일을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명령 통일의 원리는 명령은 반드시 한 사람으로부터 나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명령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나오면 반드시 충돌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부터 명령이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명령 통일의 원리. 그리고 이제 권한 배분의 구조를 통해서 분화된 활동들을 통합한다. 조정의 원리. 3번이 답이었고요. 조직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도 그랬는데 계층제 원리는 조직 내 권한과 책임 및 의무의 정도가 상하의 계층에 따라 달라지도록 조직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권한도 세지고 그만큼 책임도 무거워지는 거죠. 통솔범위란 한 사람의 상관 또는 감독자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부하 또는 조직 단위의 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업의 원리에 따라 조직 전체 업무를 종류와 성질별로 나누어 조직 구성원이 가급적 한 가지의 주된 업무만을 전담하게 하면 부서 간 의사소통과 조정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앞쪽에 일단은 분업의 원리라고 하는 것까지 맞는데 뒤에 가서요. 이렇게 쪼개놓으면 조정의 필요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효율성이 오긴 오는데 이게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불협화음이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정의 원리로 좀 컨트롤 해줄 필요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부성화의 원리는 한 조직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묶어 여러 개의 하위기구를 만들 때 활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능부서와 사업부서와 지역부서와 혼합부서와 등의 방식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기능부서가 좀 보편적이고요. 근데 사업 단위로 묶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업부서와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역 단위로 묶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혼합부서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 없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하시고요. 자, 분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 뭐냐 했습니다. 분업은 업무량의 변동이 심하거나 원자재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에 더 잘 유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는 않겠지. 이게 분업화가 잘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안정적인 어떤 그 패턴이 유지될 때 그럴 때 분업화가 쭉 가는 거죠. 이렇게 업무량의 변동이 있는데 어떻게 분업화를 해요? 그럼 누구한테는 업무가 되게 세게 가고 누구한테는 작게 간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안정적일 때 더 잘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업이 고도화되면 근데 심리적 소외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기계 부품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분업이 되면. 그래가지고 그 얘기 있었죠? 찰리 채플린의 그 모던 타임즈에 나오는 장면처럼 하루 종일 서가지고 이것만 뭐 쪼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사람이 내가 왜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거 현타 오지 않겠어요? 이거 하다 보면 뭐야 이게 내가 이러려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일이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프로세스를 다 담당하면은 그 과정의 완성을 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만족감 같은 것도 오고 성취감도 있는 건데, 거기에 아주 디테일한 일부분의 업무만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사람이 이제 소외가 되는 거예요. 일로부터 인간이 소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행복하려고 인간이 일을 하는 거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의 성과를 내기 위해 인간이 투입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럼 주객이 전도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사회과학에서 소외라고 얘기를 해요. 소외되는 거예요. 일로부터 인간이 소외됐다. 일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문제는 심각하게 이제 나타난 거죠, 이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작업 전환에 드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건데, 분업의 이득을 설명했던 학자가요, 일찌감치 아담 스미스가 한 거예요, 이게. 아담 스미스가 분업의 이익을 입증을 했는데요, 핀 공장 사례라고 있습니다. 핀 공장 사례. 그래서 이게 그 옷핀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그 공장을 이제 분업이 안 돼 있던 공장을 18개 공정으로 분업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을 봤는데, 그 전에는 1인당 하루에 20개 정도씩 만들던 회사인데, 핀을. 그런데 18개 공정으로 분업하고 난 다음에 1인당 4,800개를 만들었대요. 240배의 이 생산성 증대 효과인데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라고 하면서 이제 근거로 3가지를 제시했는데, 하나가 요 작업 전환에 드는 시간을 단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 했다 저 일 했다 하려면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하려면 이거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이 없어요. 연장 들었다 놨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 연장 들고 계속 그 일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작업 전환에 드는 속도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손에 익어진대요. 손에 익어져가지고 엄청 능숙해진대. 그러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고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는데 불편함이 뭐다라는 걸 너무 잘 느끼기 때문에, 이 불편함을 이런 식으로 하면 개선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창안하는 힘이 커져서,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면 분업의 이익이 나타난다. 이게 이제 애덤 스미스가 말했던 거거든요. 이제 3번, 4번 요게 다 이제 그 맥락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 조직의 원리가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왔죠, 보니까. 그죠? 조직의 원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도 이렇게 나왔는데, 부성화의 원리는 조정의 원리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어때요? 부성화의 원리는 조정의 원리에 해당한다. 부성화는, 이거는 일단은 부성화했다는 얘기는 나눴다는 얘기잖아요. 나눴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조정의 원리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1번이 바로 답이고요. 통솔 범위를 좁게 잡으면 계층수는 늘어나요. 당연한 겁니다. 풍선이 있는데 이거를 이 옆으로 이렇게 압축하면 위아래가 길어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풍선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이 담당해야 될 사람이 줄어들면 전체 인원이 그대로인 상황에서는 계층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선과 참모를 구분하는 것도 일종의 분업의 형태입니다. 개선은 일상적인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저 막료는 이제 앞으로 우리의 방향성 같은 걸 좀 설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 분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매트릭스 조직은 명령 통일의 원리를 위반한 거예요. 매트릭스는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를 합친 거죠. 그 사업 단위별로도 하나의 흐름을 갖지만 또 기능별로도 구분이 되어 있는 형태여서 이중 명령이 오는 거예요. 기능 부서의 장과 사업 부서의 장이 각기 다른 명령을 나한테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게 충돌이 될 수가 있죠. 자, 명령 통일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139번. 조직 구조의, 자, 조직 구조 설계에서 조정의 원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직적 연결은 상위 계층 관리자가 하위 계층의 관리자를 통제하고 하위 계층 간 활동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뭐 수직적인 조정이니까 이런 설명 가능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수직적 연결 방법으로 임시적으로 조직 내 인적 물적 자원을 결합하는 프로젝트 팀의 설치다. 이거 틀렸어요. 프로젝트 팀은 수평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평적 팀이잖아요. 팀은요, 구성원들이 다 대등한 관계에서 다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팀이나 태스크 포스 같은 거,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이런 걸 두거나 연락 역할 담당자를 두거나, 예, 그리고 이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수평적 조정 기제 이렇게 됩니다. 수직적 조정 기제는요, 계층제 자체가 수직적 조정이에요.
위에서 명령 지시하면 밑에서 싸우다가도 입을 다물어야 되잖아. 조정이 된 거예요. 계층제 자체가 조정기제가 되고, 그 다음에 수직적 조정기제의 또 한 가지는 계층을 더 촘촘히 나누는 거예요. 계층을 더 신설하는 거죠. 그러면은 수직적 조정이 돼요. 그리고 수직 정보, 이제 그 시스템 같은 것들을 구축하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평적인 조정기제냐 수직적 조정기제냐를 나눠야 되는데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수평적 연결은 동일한 계층 부서 간 조정과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고요. 수평적 연결 방법으로는 이 태스크포스의 설치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특정한 안건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그 쪼개져 있는 기능 부서들 속에서 파견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별도 조직화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수평적 조정기제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바로 그 중에서 뭐가 되겠어요? 응? 어떤 게 되겠어요? 1번이에요. 규칙. 규칙을 만든다는 것은 있잖아요. 이 규범대로 무조건 따라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조정하고 이런 거랑 관련이 별로 없고요.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규칙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통솔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답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직 규모까지만 하고 잠깐 쉴까요? 우리 이제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공식화 수준이 낮아진다 그랬는데 어때요?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공식화의 수준이 낮아진다. 조직의 규모가 크면 공식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조직이 작을 때는 비공식적으로 자기들끼리 그냥 친목단체처럼 움직여도 돼. 근데 조직이 커지면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아까 벤처기업 잠깐 말씀드렸는데 벤처기업을 같이 으쌰으쌰 할 때는 서로 인간적인 관계로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조직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서운해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겨요. 서운해하는 사람이. 조직이 커지면 공식적인 관계로 의사소통이 돼야 되고,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일부러 원래 친했던 사람하고 거리감을 둬야 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또 그 추후에 이 조직에 합류한 사람들도 소외감을 안 느끼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원래 친했던 사이에서는 아,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우리가? 이러자고 한 게 아니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다 잘 되자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조직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은 이런 거를 다 한 번씩 경험을 해. 그러다 보니까 초기 멤버들이 이렇게 갈려 나가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이치는요, 건국을 할 때도 그래. 건국을 할 때도 봐봐요. 개국공신들이 처음에는 그죠? 자기들끼리 끈끈한 관계 유지하다가 이게 이제 나라를 세우고 체계가 잡히면 그럼 그 안에서 이제 농공행산 과정에서 내가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거리감 같은 것도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조직의 리더는 제가 우리 조직에 방해해야 되는구나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쳐내게 되고 그런 과정들은 나라를 건국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봤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일반 기업체 같은 거 하나 운영할 때도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그런 변화를 겪어요. 그거를 이해해 줘야 되는데 이해를 못 해주면 안 되지. 이심전심 이해가 돼서 저 리더가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내 역할은 이거지 라고 생각해서 그 역할 잘 찾아가 주면 좋은데 그러지가 않은 거죠. 그런 경험들은 어디나 다 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공식화 수준이 커지게 되는 이런 상황 반드시 있고요.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조직 내의 구성원의 응집력이 강해진다. 그러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지 않아요? 그죠? 응집력이 커지려면은 이게 사람들이 좀 어때야 됩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수 정예로 우리라는 인식이 딱 있어야 돼요. 근데 조직이 너무 커지면 우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사이즈가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직의 응집력을 갖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러려면 어떤 큰 위기 상황 같은 게 오면은 큰 조직이 또 하나로 단결하지만 평상시에는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부처 간에 어떤 이견도 생기고 하위 조직 간에 막 대립도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항상 그렇게 됩니다. 조직 규모가 클수록 분권화되는 경향이 있다. 분권화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분권화를 합니다. 왜요?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분권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그래? 한 사람이 어떻게 이거를 다 결정을 해줍니까? 권한을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야, 그 정도는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과장 전결 이런 거 있잖아요. 위로 안 올라가고 과장선에서 그냥 알아서 할 수 있는 일. 이런 게 막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복잡성도 커지게 되겠죠. 조직이
더 계층도 많아지고 분업도 많아지니까 그러면 복잡성이 커지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답은 아까 이제 3번이었죠? 예, 3번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쉬었다가 테마 42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